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디플레이션이 되는 건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 금융계 인사들이 중국 시장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의 검투장. 아, 그 무슨 말이죠? 오늘 모신 분은 이미 시작된 전쟁 저자시죠? 이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오랜만에 뵙는데요. 요즘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이제 제조업 PMI 지수 뭐 이런 것들을 봐서 4개월 연속 경기 위축을 보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잃어버린 10년 중국판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박사님이 보시는 중국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시간 중에 지금이 가장 중국 경제가 어두워 보이는, 절대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봐야 될까요? 이것이 사람마다 보는 면이 다를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에서 만나는 친구들, 사람들 이야기가 가장 피부에 와닿죠. 제 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가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전문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네. 일반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 좀 블루 컬러 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 경기 침체 이 이야기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부동산 가격이 뭐 급락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부동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실제 실물 경제에서 보면은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요? 네. 지금 어느 정도나 빠졌나요? 전에 뭐 부동산이 버블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이제 거품이 꺼지는 단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부동산 버블을 경고한 건 사실 중국 정부가 가장 먼저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중국 정부는 1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전혀 듣지를 않는 거죠. 네. 외국 기업도 안 듣고 금융기관도 안 듣고 중국 기업가도 안 듣고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 이 꼴이 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는 이미 구조적으로 다 결정돼 있었던 것이고, 네. 그동안 부동산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문제가 골마서 터져 나오게까지는 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노력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예상치 않았던 팬데믹 3년이 오면서 네. 이게 상처가 다 터져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발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상황인가요? 그냥 좋았다가 안 좋았다, 안 좋아졌다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뭐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 디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중국 정부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물가의 변동을 보면 디플레이션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물가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형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보이는, 그러니까 원가는 오르는데 판매 가격을 높이지 못하는, 오히려 낮춰가야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확연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누가 뭐래도 이건 디플레이션, 적어도 초입 단계는 들어온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디플레이션이 되는 건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겠죠. 네. 하나는 내수가 지금 부진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출이 부진하다는 것인데, 네. 현재 어찌되었던 수출 금액, 수출 규모 자체는 유지되거나 조금 더 나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수가 그만큼 엉망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의지하고 있는 기업과 경제, 체제 등은 모두 어려움에 같이 봉착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지금 그런 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수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네네. 물건인 가격이 상당히 저가로 네네.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네.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 말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도 너희 중국이 너무 저가로 과잉 생산된 제품을 저가로 출혈 수출을 해서 우리 산업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있는 중국 기업들은 피해가 없는가? 네. 당연히 그러겠네요. 당연히 중국 내에 있는 기업들도 피해가 크고 사실은 외국보다 중국 내 기업의 피해가 더 큽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 이게 결국 우리가 그냥 외부 입장에서만 저렇게 싸게 해서 다른 나라의 산업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유럽에서는 뭐 전기차가 됐든 뭐 배터리가 됐든 예.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이게 자국 내에서의 경쟁도 출혈 경쟁이 장난이 아니겠군요. 그렇죠. 사실 그 중국 내에서 외국 기업들 또 그 금융계 인사들이 중국 시장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의 검투장. 그 무슨 말이죠? 왜 그 뭐 스파르타커스니 뭐 이런 로마 제국 시절에 검투사들이 막 경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거는 마치 검투사들이 그 검투하는 경기장 안에서 싸우는 것 같다. 그렇게 힘들고 죽느냐 사느냐의 경쟁 시장이다. 그럴 수 있겠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방에서 전기자동차 수출 너희들 너무 한다고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네네. 중국 내 전기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200여 개 되거든요. 맞네요. 그 200개가 지금 머리 박 터지게 싸워서 지금 승자가 해외 수출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마치 그 중국에서는 마치 보호받은 이런 기업이 손쉽게 수출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치열하게 200개끼리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힘이 생긴 곳이 이제 수출에 성공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예.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보통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려놓잖아요. 근데 네. 가장 쉽게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지준율 인하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하는 게 중국 정부는 왜 경기 진작책을 내놓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들어요, 제가. 네. 근데 사실은 그 과거 한 2, 3년간의 중국 정부의 발표된 경제 정책을 보면은 경기 진단책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놓아 왔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또 특히 해외 언론들은 지금도 이 중국 정부가 뭔가 시원하게 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상당히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 게 아니라 경기 부양책을 내놓다 못해서 이제 내놓을 경기 부양책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남아있지 그 않는 정도인가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7월 달인가요? 중국에 삼중전회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시진핑 시대의 그 신질 생산력 이것이 또 강조가 됐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단어가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 네, 이게 참,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신질 이렇게 붙여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질적 생산력을 이렇게 붙여 읽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새로운이라고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고도 성장을 해온 경제 체제, 경제를 운영하던 방식을 이제 양적 생산력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버리고 질적 생산력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적 생산력은 좀 알기가 쉽죠. 뭐 예를 들면 개혁개방 초기에 상하이시가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어요. 상하이 자동차. 그리고 폭스바겐하고 합작 공장을 만들었고
또 GM하고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죠. 네. 그래서 상하이가 자동차 산업을 해서 엄청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강서성이 나도, 옆에 있는 절강성이 나도.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처음에야 수요가 이렇게 목말라 있다가 탁 이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들어가니까 막 팔리는 거죠. 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면 이게 약발이, 시쳇말로 약발이 조금씩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중국 내 30개 성 중에 우리 성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전략산업, 우린 이거에 목숨 걸었다. 네. 가 자동차 산업인 성이 21개예요. 경쟁이 지방정부끼리도 경쟁이 치열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 아무래도 여건이 경쟁력이 좋은 성이 있고 아무래도 갈수록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21번째쯤 가면 사실은 별로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다른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모두들 리스크는 지기 싫고 이렇게 하면 돈 번다고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쫓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적으로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질적으로는 네.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처음 했을 때는 이게 높았죠. 네. 근데 그 질적 수준, 이걸 품질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질적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럼 나중에 가서는 만들기는 만들고 팔리기는 하는데 마진도 별로 없고 뭐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별로 없는, 부가가치가 별로 없는 네.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도 질적 생산력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바꾼다. 그동안 이 양적 팽창만 하다 보니까 지금 서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과잉 생산을 하고 있고 출혈 수출을 하고 있고 우리 산업까지 망하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네. 이제 이거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방 정부끼리의 그 어떤 출혈 경쟁 예. 이것 때문에 이 지방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다. 더 이상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중국 내에서 중국의 경제학자들도 확실하게 몰라요, 이 규모를. 그래요? 예, 그래서 학자들마다 그 추정치가 있는데 그게 각자 뭐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지방 정부에서 회계 처리를 자기 정부 재정만 딱 빚진 거를 하면은 딱 채권으로 요약이 되는데 이건 사실 규모가 딱 잡혀 있죠. 네. 그런데 이 지방 정부가 만든 기업, 지방 정부가 설립한 현지 금융회사들, 지방 은행들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 다시 발행한 여러 가지 펀드라든가 파생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돼 있는지를 이제 잘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 정부가 어떻게든 재정을 꾸려 나갈 때는 좋았지만 네. 말씀드린 대로 팬데믹 3년으로 세수가 확 줄고 네.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경기가 확 줄어들면서 세수의 세수는 아니지만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부동산 그 사용권 네. 판매 그 수입이 마구 줄어드니까 이제 이잣돈 내기도 어려워지는 이제 이런 지방 정부들이 많이 나온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사실 중국이 5% 이상의 어떤 고도 경제 성장을 계속 이루어 왔잖아요. 네. 이게 올해 혹은 내년 계속 이게 가능할까요? 그건 중국 정부조차도 원래 금년까지는 5% 전후. 그런데 앞으로는 4%대로 내려갈 거라고 진작부터 예측을 내놓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설령 금년에 5% 달성을 못한다 하더라도 5% 정도라고 했다.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도 약속은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도 5% 이상을 한다면 예상보다 훨씬 잘했다. 네. 근데 4%대가 되면 예상대로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제가 듣기로 1%의 경제 성장률이
그 차지하는 그 의미가 네. 신규 청년 직업 뭐 100만 개인가 500만 몇 개, 상당한 수가 있다. 그게 좌우가 된다. 1%에 따라서. 예, 보통 뭐 100만 개 100만 얘기들 개. 많이 하죠. 예. 아, 그러니까 1%가 만약 줄어든다는 거는 100만 명의 청년 실업자가 생긴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5%, 4%, 5% 성장이 결코 높은 숫자가 아닌 게 중국 GDP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상당수가 투자적인 경제 활동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GDP예요. 네. 그래서 GDP가 줄어든다는 것은 투자성이 줄어든다는 거고, 그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높이 할 수 없게 된다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상당히 그 의미가 심각하죠.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중국 정부에서 내부에서는 이 심각성을 깨닫고 거기에 맞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 이런 어떤 노력들이 좀 있을까요?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무척이나 고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삼중전회가 사실은 대외적으로 이제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이제 그런 행사인데, 이게 원래대로 하면 작년에 열렸어야 하는 행사거든요. 네. 그게 거의 뭐 1년 가까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정도로 늘어진 겁니다. 그럼 어째서 그거를 여태까지 지연이 됐느냐? 당연히 정책 수립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번 경제적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봤다는 것이고, 이 새로운 신질 생산력 정책을 내놓는 데 있어서 산고가 심했다는 걸 의미하죠. 네. 지금 그렇다면 사실 시진핑 지금 3기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 그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받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비판 세력 혹은 뭔가 견제하는 어떤 정치 세력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나요? 저는 그 말씀이 우리 사회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독재자, 네. 1인 독재는 과거 박정희 시절이나 전두환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중국은 엄격히 말해서 현재 시스템은 집단 지도 체계이고 1인 리더십 체계가 아닙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그 자기 권위와 그 리더십을 강조를 해 왔죠. 네. 근데 역설적으로 말이에요. 중국 공산당의 높은 사람이 나오면 항상 얘기하는 말이 국가는 당이 영도하고 네. 당은 주석이 영도한다는 말을 여태까지 10년이 넘게 계속해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이 사람이 자꾸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권력을 그렇게 강조하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의 해석은 실제 권력이 강한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너 나를 존경해야 돼. 제대로 너 얕보는 거 아니야? 존경해.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만나면 나 존경하고 있어? 네. 존경해야 돼. 이거를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냐? 저는 역설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주석으로 등단할 당시부터 권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는 그런 세력이 상당히 있어서 틈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지금 그 삼중전 회의에서 디지털 경제를 심층적으로 융합하는 제도를 뭐 정비하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어떤 의미죠?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그 신질 생산력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신질 생산력은 기본적으로 과거 경제 시스템, 산업망의 연속성상에 있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와의 연속선상에 있지 않는 혁신을 해서 점프를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전통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조업인데 네. 그럼 과거의 제조업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과거의 제조업을 뭐 다 버릴 거냐? 또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텝이 세네 가지로 나뉜다고 봅니다. 하나는 앞으로 소위 신흥산업, 네.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이쪽 산업을 키워야 되겠다는 것들이 일군이 있고요. 그럼 그 일군 중에서 이 선택한 산업들이 대개 기존 전통 산업에 레버리지 효과를 주는 산업들이에요. 예를 들어 정보통신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기술들은 과거 전통 산업에 접목을 시켜서 한층 새로운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 산업을 디지털을 접목을 해서 한 레벨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것이고요. 기존의 전통 산업은 이제 버릴 거는 버리겠다. 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버리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먼저 그 개발이 됐던 지방 정부들이 먼저 탁 치고 나가면 네. 거기서 하고 있던 전통 산업은 사실 조금 뒤로 가도 되겠죠. 네. 뒤에서는 아직 여력이 좀 있겠죠. 그렇게 좀 물려가면서 페이드 아웃 되는 이제 이런 정책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부터 일어날 일들을 보면은 아마 아주 혁신적인 산업으로 집중하는 모습과 그 혁신적인 산업 기술을 이용해서 전통 산업이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과 네. 기존 전통 산업 중에서 버리는 것과 좀 낙후 지역으로 보내서 네. 예, 그쪽에서 좀 먹고 살 수 있게 배려하는 모습과 이제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도 참 고민이 많네요, 지금. 근데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잘 따라줄 것이냐.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처럼 중국 사람들이 당이나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전에 뭐 이렇게 뉴스라든가 이런 거 볼 때 보니까 코로나 때 막 방역을 너무 심하게 세게 하다 보니까 막 그 백지 항인가요? 막 예, 그런 예, 거 했던 그게 충격을 받았다 공산당도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긴 한데.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하나로 보이겠지만 중국에서 보면은 중국 공산당 내에는 엄연히 여러 파벌과 그 이해 그룹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시진핑 주석으로 곧바로 손가락이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예. 그렇죠.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 예. 뭐 시, 네. 뭐 이렇게 좀 지방 정부에게 갈 수도 있겠군요. 이 불만이. 네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세계 공장 역할 하던 중국이 이제 GDP가 성장하면서 이제 사실 강력한 소비국으로 떠올랐잖아요. 명품은 전부 뭐 중국인이 산다 이런 얘기도 네, 있었는데 네. 요즘 주가도 안 좋고 네. 왜 지갑을 닫아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실제로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 뭐 변화된 게 있나요 지금? 지금 엄청나게 변했죠. 한마디로 그 기업이든 가구든 지금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뭐 그 이론적으로 안 가더라도 일단 길거리를 나가면 길거리 풍경이 좀 바뀌었어요. 네. 전에 그 가게들이 즐비하던 거리가 가게 숫자가 일단 많이 줄었고요. 네. 그다음 가게가 고급 가게가 서민적인 가게로 많이 바뀌었고요. 아. 그다음 원래 있던 가게들도 예를 들어 음식점을 가보면 전에는 예를 들어 비싼 요리가 쫙 달라붙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많이 줄어들고 이제 짜장면 짬뽕 같은 게 주로 많이 이제 늘어 있고 심지어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도 옛날과는 달리 반액으로 파는 커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 다들 돈을 안 쓰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소비가 실질적으로 아주 확 체감이 될 정도로 줄었다. 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